토크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인사. 네, 안녕하세요. 호주 변호사 박창민. 호주 변호사 손정현입니다. 장소를 바꿔서 이곳에 왔는데, 손 변호사님 여기 자주 오시는 곳입니까? 자주는 아니고 몇 번 왔습니다. 네. 여기가 카페인데요. 여기 이제 보통 써니뱅크에 있는 테니스장 카페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사실 저에게는 뭐 밥집으로 네. 유명한 곳이고, 많은 분들에게는 아마도 팥빙수 집으로 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와서 꽤 습한데, 그래도 이제 장소를 바꿔서 여기 왔으니까 몇 가지 또 새로운 뭐 뉴스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어떤 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6월 달이니까 파이낸셜 이어가 끝나가는데 끝나기 전에 연방정부가 189 비자 EOI들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네. 네. 이게 6월 며칠 날 보냈더라? 6월, 오늘이 11일이니까 한 일주일쯤 됐을 거예요. 예. 일주일쯤 됐을 텐데, 제가 그날 제 클라이언트가 인비테이션이 이제 나오면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초청장을 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초청장을 받으시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갑자기 막 글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리고 질문을 이메일도 하죠. 그렇죠. 많이 늘어나죠. 네네네. 질문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즈 해보자면 1번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서류 준비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안타깝지만 서류가 획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어렵잖아요. 네, 서류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업무를 맡기신 분에게 일일이 분석해서 목록을 만들어 드리니까 서류 관련 질문은 저희가 바로 답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 올렸다가 그렇게 따라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맞는 내용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또 두 번째는 아마 189뿐 아니라 뭐 190, 491도 마찬가지인데 점수제 기술 이민이다 보니까 점수 항목을 나는 이렇게 받을 거라고 추정했는데 과연 이 점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청장 받고 나니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확인을 위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술 심사가 어이구 보니까 익스파이어가 됐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또 그때 넣은 EOI 적은 내용과 현재 내용이 달라진 부분. 그렇죠. 근데 EOI를 초청을 받아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뭐 189 인비테이션이 쉽지 않다 보니까 꽤 오래전에 EOI를 넣어놨는데 그 이후에 바뀐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거나, 뭐 예를 들어 직장이 바뀌었다거나, 네. 일을 쉬고 있다거나 이런 게 업데이트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러나 저러나 초청장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축하합니다. 제대로 준비 잘 해서 60일 안에 비자 접수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깨알 같은 광고를 한번 하자면, 저희 법무법인에서 케이스 리뷰라고 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비자 넣기 위해서 DIY로 할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라신다면 저희 서비스 한번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일 전체를 맡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 전문가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들어온 문의들 중에서 좀 특이한 문의 사항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이런- 짧게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이 싱글이라고 했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배우자가 있었던 거죠. 뭐 생겼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점 떨어진 거 아니야. 근데 이 배우자분께서 기술심사랑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점 올라가니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법에 그 10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배우자 혹은 디펙터 파트너가 EOI 안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EOI에 사람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없는 거고 10점 컬렉트 못 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싱글 상태인 거죠. 근데 싱글 상태인데 배우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쁜 취지에서 파트너가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진행하다가 파트너가 생긴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안타깝지만 업데이트가 똑바로 안 돼서 나중에라도 받은 초청장을 살리고 싶어서 점수를 메워 넣어서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뭐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at the time of invitation에 파트너가 10점 점수를 받으려면 영어 점수도 그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심사가 nominated 돼 있는 occupation이 그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 시점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nominate를 애초에 EOI 자체에서 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글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되냐 안 되냐, 레딧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글들인데, 이 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마 3월 달에 이미그레이션 로우 컨퍼런스 가셨을 때도 디스커션이 됐었던 걸로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파트너 점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릭트한 해석을 하겠다라고 이민성이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싱글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파트너로 하게 되는 그런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거에는 심지어 파트너 항목이 점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게 한번 싱글 점수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되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도입을 한 배경은 뭘까요? 기술 이민용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쿼터는 주신청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한 번에 소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인력에다가 배정을 해서 초청을 한 다음에 비자를 주고 싶은데 주신청자 한 명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전체 쿼터를 다 소진시켜 버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파트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없으면 점수가 더 높아질 것이고 초청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사람은 한 장, 근데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있고 없고를 EOI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게 2명짜리인지 5명짜리인지 이걸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배정을 나눈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체 기술이민 포션, 쿼터라고 하죠. 이 중에 실제 기술을 통해서 신청하게 된 주신청자 말고 세컨더리 애플리컨트로 전체 100이라고 치면 이 중에 얼마가 소진될 것 같습니까? 꽤 많이 됐겠네요. 한 30 넘어가지 않나요? 55%예요. 55%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 뭐 13만 장을 뭐 기술 이민에다가 뿌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기술 인력은 반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반이 안 되는 거지. 반보다 덜 들어오는. 반이 안 되고 나머지 55%가 가족이죠. 가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쿠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바뀌게 될 기술이민 점수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워 커플이라고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배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 뭐 커플 이런 양쪽 얘기들이. 다 퀄리파이드 된 스킬드 그렇죠. 아플리케이션이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지금 변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싱글이라고 EOI를 넣었다가 실제로 나중에 파트너가 들어오면서 기술 심사와 영어 점수로 10점을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상황, 여기에 100% 연결은 안 되더라도 그 항목에서는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도 뭐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 스킬즈 어세스먼트가 EOI 초청을 받은 날에는 익스파이어 됐거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60일 안에 스킬즈 어세스먼트 파지티브한 걸 받아서 비자 신청할 때는 딱 해가지고 같이 넣었다. 이건 어떻게 될까에 관련해서 그런 사람이 예전에 있었고, 재판을 걸어서 거절을 받고 ART에서도 당시 AAT에서 거절을 받고 재판을 걸어서 이분이 이겼습니다. 사파라고 판례가 나와 있고, 스킬즈 어세스먼트 관련해서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을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스킬즈 어세스먼트 관련해서는 at the time of invitation이라는 요것을 at the date가 아니라 인비테이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뭐 비자 넣는 날까지 이 안을 다 at the time of invitation이라고 보겠다, 그렇게 봐야 된다 라는 게 답한 게 의미고, 이민성도 현재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1, 2491은 아니고 1891 때 내가 스킬즈 어세스먼트 익스파이어 됐네, 없네, 뭔가 다르네, 이때는 빨리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밸리드한 거를 확보를 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분이 다른 법무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안 된대요.
이민성 홈페이지에 그냥 딱 써져 있거든요. 된다라고. 물론 이민성 불만이 많다라고 밑에 답이 한 줄, 두 줄 더 써있긴 하지만 일단 이민성 홈페이지에는 방금 말씀한 그런 순서대로 해도 받아준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영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비슷한 유사 논리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저희가 테스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함께 고려를 할 사항이 아닌가 뭐 싶긴 해요. 근데 높은 점수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영어로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다른 거 한 가지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인비테이션을 받을 때 EOI 자체에는 nominated occupation을 예를 들어 nurse인데 응급실 nurse로 했어요. 아니면 수술실 nurse로 했어요. 근데 기술심사가 아이쿠라 내가 보고 나니까 NEC다. 그러니까 실제 수술실 nurse에 해당되는 기술심사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이슈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nominated occupation을 하나 찍어놔서 그 ANJS코 6자리가 있는데 그 6자리 용에 해당되지 않고 앞에 4자리만 같은 걸로 가지고 왔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빨리 그 엠맥에 연락해서 재발급을 받는다든가 네. 전환 발급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RN 경력 관련해서 내가 NEC 경력, 메디컬 경력 여러 가지 RN 밑에 경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다 쪼개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법에 보면은 closely related occupation도 인정해 준다. closely related occupation 뭐냐? ANJS코 같은 유닛 그룹이다. 쉽게 말하면 앞에 4자리가 같은 대부분의 경우 앞에 4자리가 같은 ANJS코 코드로 그 경력들은 다 한 경력으로 마지막에 EOI 낼 때 할 수 있는 경력 숫자로, 날짜로 인정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뭐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확답을 선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헤쳐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이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두들기면서 지나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 해석을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정확한 전문가의 법 해석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소재 뭐 더 있습니까? 학생비자 재심 관련 학생비자 재심 관련돼서요. 그 ART가 이제 on-paper decision의 경우에 적어도 학생비자에 국한해서는 6월 달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 진행이 된 건데 페이퍼 디시전이라 하면 on-paper decision이라 하면 그러니까 구두로 ART 멤버 앞에서 본인을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심리라고 불리는 히어링의 기회가 없어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로 나 하고 싶은 모든 증거와 나 하고 싶은 모든 변론을 끝내야 된다. 이게 이제 on-paper decision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비자로 거절이 돼서 재심을 진행한 분들은 재심위원을 만나서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당당하게 싸우자라고 하든 그런 기회 자체가 애초에 없어지고 굉장히 건조하지만 서류상으로 모든 걸 제출하고 끝을 봐야 된다를 뜻합니다. 이렇게 된 내용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많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략 뭐 한 3만 명 가까운 사건들이 학생비자 거절로 인해서만 재심기구에다가 쌓여버리니까 이거를 처리하는데 1년 6개월, 2년씩 걸려버립니다. 그 사이에 공부하겠다라고 했던 코스는 이미 끝난 지가 오래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서류로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긴 한데 법조계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당한, 공정한 기회를 아예 없애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이미 법은 발효되었고 적용될 거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게 맞는데 핵심은 이래요. genuine student가 아니다. GT를 어겼다. 뭐 맞지 않다. 그걸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온페이퍼로만 진행이 될 터인데 변론하라라는 기회가 주어지면 28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이 오면 28일이 주어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28일을 이론적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안에 맞춰서 반드시 답변과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서류를
서류를 갖고 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시간 좀 더 주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줘야 될 의무는 ART에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ART가 온페이퍼로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맞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ART에 있거든요. 재심위원이. 그 재심위원이 다시 물어볼 때는 14일의 기한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단 온페이퍼 디시전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시작되게 되면 길어봐야 한 6주 정도의 시간, 이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 학생비자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 기간이 엄청나게 길 거니까 그 사이에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는 포기하시거나 생각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재심은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니까 준비할 때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최근 문의 중에 특이했거나 승인된 내용 중에 특이했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다마 관련돼서 또 좋은 소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마도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탈 패브리케이터나 카펜터나 이런 분들, 트레이드 아큐페이션 분들, ENS 비자 이런 것들 별 무리 없이 다 승인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오고, 제가 어제 클라이언트 미팅을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한 사건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더 복잡하고 더 망가진 사건들은 우리한테 정말 많이 온다. 근데 쉽고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경우들도 빈번하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사고가 터졌을 때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애초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맡기는 그런 인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우리를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그냥 남들에게 있어서 어렵게 펼쳐진 일들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적 탐문이나 조사나 아니면 사건 의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필요하시다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점수제 이민 개편 소식. 제가 지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 따로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오늘 우리 밥 못 먹어요. 네. 그거 하면 오늘 밥 못 먹기 때문에. 가족 동반 비자 신청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를 뜻하죠? 처음에 가족이라고 안 썼는데 메인 비자 신청서에는. 근데 갑자기 가족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동반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 요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어떤 비자에서 이게 문제가 되죠? 요거는 학생 비자에 완전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가 있는 걸 밝히지 않고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파트너가 있는 게 어떤 형태로든 드러났다. 그러면 이 학생 비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거짓 정보를 쓴 것이기 때문에 이민성이 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취소 의향서를 날릴지 말지 판단해서 날아올 수도 있고 안 날아올 수도 있지만 비자 취소 의향서에 예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민법 109조는 연계된 107조, 107A조 이것 때문에 과거에 거짓 정보가 제출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이후에 모든 비자조차 취소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자나깨나 깨끗한 비자, 정직한 비자 신청서 이걸 능가하고 이기는 것은 없다. 그 어떤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정직하게 제대로 해서 받은 그런 사건보다도 나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동의하십니까? 네네. 네. 다른 건 더 있을까요? 아니, 이 정도면 네, 좋아요. 오늘 그러면 카페 아닌 맛있는 밥집에 왔으니까 맛있게 밥 먹고 오늘 오후 시간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시죠. 이 집이 밥이 맛있어요. 밥 얘기 많이 하시는데 오늘. 진짜 배가 고파. 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시죠. 예.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